네,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특히 저희를 초청해 주신 두나무 측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너무나 훌륭한 행사 마련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뮤리엘 메다드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 세션에 좌장을 맡게 되었고요. 저는 MIT의 옵티멈 소프트웨어 과학공학 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커뮤니케이션 그룹도 지금 수십 년 동안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끌고 있는 옵티멈이라는 회사는 MIT에서 스핀오프를 한 그런 회사인데요. 탈중앙화, 빠른 데이터 분포, 그리고 액세스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저는 오늘 주최 측으로부터 탈중앙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달라, 그 기본적인 개념부터 이야기를 좀 해달라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샤님께서 왜라는 질문에 집중해야 한다고 한 것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왜 탈중앙화가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블록체인에 가장 잘 알려진 그리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그 측면이 탈중앙화이지만 사실 탈중앙화는 이것보다 훨씬 더 그 폭넓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왜 탈중앙화가 중요한가? 탈중앙화란 우선 하나의 어떤 컨트롤 포인트가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철학적으로 봤을 때 어떤 컨트롤 포인트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실용적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봤을 때도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컨트롤 포인트가 없으면 가용한 모든 리소스를 실시간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우리가 지금 신뢰성의 문제를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신뢰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탈중앙화됨의 맥락 속에서 어떻게 그 중앙화 시스템의 일관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입니다. 앞서서 제가 발표를 듣고 있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 세션을 들으면서 그 플러그 비유가 너무 적절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 플러그 이미지를 가져왔는데 이 기술들을 들여다보다 보면, 그리고 저도 여기에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저는 저를 엔지니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기 공학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네트워크를 보면, 그리고 항상 어떤 독점적인 입지를 점해온 그런 시스템들을 생각을 해보면 항상 플러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를 활용을 하려면 어떤 표준 인터페이스가 필요합니다. 그 뒤에 있는 모든 것을 감추는 인터페이스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주류였던 그런 인프라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전원 플러그가 있었고요. 당연하게도 전력망에 연결을 하는 그런 소켓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웹2가 그 시대가 열리면서 다들 아시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어떤 소켓인데요. TCP/IP라는 그런 프로토콜이었죠.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해주는가? 우선 소켓이라는 것은 어떤 탈중앙화 네트워크를 마치 어떤 전용 리소스 같이 보이게 하는 그런 추상화입니다. 전력망 같은 경우에 인프라가 굉장히 정신없이 이렇게 얽혀 있는데 거기에 태양광 패널도 들어가고 또 화력 발전소도 있을 수 있고 원자력 발전소도 있을 수 있고 정말 많은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일종의 배터리 같은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냥 나에게 전력을 공급해주는 배터리 같은 전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웹2 같은 경우에는 전용 링크 같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누군가와 줌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우리를 연결해주는 이 연결이 웹2 내지는 웹3의 그 이면에서 어떤 그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머릿속에서는 이해를 하죠. 그렇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 다 비슷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옵티멈에서 지금 웹3를 준비하면서 이런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퍼미션리스 탈중앙화 시스템에서 전용 기계에서 메모리를 읽고 쓰는 접근 권한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사용하시는 컴퓨터와 굉장히 유사해 보이지만 사실은 완전히 탈중앙화된 시스템으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앞서 그 원자 이야기를 하실 때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그 마이클 케이스님께서 원자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딱 봤을 때는
하나의 조각 같아 보이는 메모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일관성과 내구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조금 건너뛰고 탈중앙화 과학에 대한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 자료 혹시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Excellent.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최 측에서 저에게 이제 이 DSI에 대한 소개를 조금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처음에는 조금 긴장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광범위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그런 분야이다 보니까 조금 조심스러웠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대도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탈중앙화 과학이 무엇인지 정말 간략하게 개괄적으로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머신러닝과 AI, 저는 사실 머신러닝이라는 표현을 선호합니다만 저희 MIT에서는 그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서 아무튼 AI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사샤님께서 그랬다시피 왜라는 질문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야 하는가?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데이터 세트가 확보가 되면 너무나 좋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컴퓨테이션을 제공해주는 그런 데이터 리소스와 데이터 셋이 확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이런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고 또 규제되어야 하는 데이터의 경우에 이런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소유의 데이터 내지는 규제 대상, 특히 의료 데이터의 경우에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또 어떻게 컴퓨테이션의 정확성을 담보하면서 탈중앙화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똑같은 질문입니다. 이 하나의 어떤 굉장히 큰 그 컴퓨터의 그 일관성을 탈중앙화된 환경에서 똑같이 가져갈 수 있느냐의 그 어려움입니다. 그러면은 이 탈중앙화된 데이터 환경을 조금 보면은 이런 식입니다. 여기 보면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소유주들이 있습니다. 병원 같은 건물들인 거죠. 굉장히 규제가 엄격한 그런 기관부터 그러지 않은 기관까지 있겠지만, 근데 아무튼 이 데이터를 대상으로 모델을 트레이닝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 좀 많은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완결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머신러닝의 경우에는 시간과 정확성 사이에 트레이드오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지금 당장 완료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퀄리티, 충분한 정확성이 담보가 됐다는 확신을 얻을 때까지 완결하지 않고 보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고양이 이미지를 제가 들고 왔는데요. 굉장히 귀여운 고양이죠. 이제 좀 탈중앙화 과학적인 그런 접근법을 설명을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이제 계속해서 중간에 멈추면서 내가 지금까지 확보한 그 정확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검토하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확보한 그 깨달은 러닝을 기반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데이터 세트가 많을 때 옵티멈 같은 솔루션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흩어져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이 마치 하나의 단일 그 원자 어떤 메모리처럼 기능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머신러닝에서 크게 일어나고 있는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연합학습을 중심으로 한 것인데요. 이 경우에는 아이디어가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는 우선 처음에 컴퓨테이션 능력을 분산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같은 모델을 계속 복제를 해서 서로 다른 로케이션에서 트레이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트레이닝을 함으로써 이 각각의 노드에 가해지는 부하를 이제 조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물들을 하나로 융합을 시켜서 어떤 단일 데이터 센터로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사실 탈중앙화 방식이 아니고 분산형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플레이어들, 여러 유저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분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실 원칙적으로는 엄밀히 말하면 탈중앙화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그 오른쪽에 보시면 데이터 센터 한 군데에서 취합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탈중앙화 학습이라면
이런 코딩이 필요해지는데요. 저희 랩에서 진행한 그 연구를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희가 실제로 그 컴퓨테이션을 모든 곳에 그 분산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도 조금 간단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가장 좀 다르게 까다로운 그런 사안일 것 같아서 말씀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많은 논의들이 있어 왔는데 이제 뭐 데이터의 암호화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서로 다른 그런 암호화 방식이 있는데 모든 머신러닝 애플리케이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완전히 프라이빗했다면 절대 학습이 불가능합니다. 그 어떤 정보도 유출할 수가 없다면 학습이 안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신러닝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탈중앙화 방식이 됐든 분산형 방식이 됐든 이 프라이버시와 유틸리티 간의 양자택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활용도를 높이고 싶은지, 더 효율적인 러닝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정보를 지키고 싶은지 그것을 좀 절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프라이버시 관련 부문이 굉장히 요즘에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는 마무리를 하고 그 동료 패널분들의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i everyone. So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아이오텍스의 CEO이자 공동 설립자입니다. 저희는 이 디핀 프로젝트에서 최대 규모의 디핀 인프라 제공사입니다. 로렌차이고요. 저는 네, 그럼 제 슬라이드를 띄워주시면은요. 이제 일단 블록체인 분야를 보게 된다면 사실 아직까지는 작죠. 왜냐하면 지금으로서는 현재 크립토에서 한 3조 달러 정도가 되는데 비트코인 덕분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실물 경제 같은 경우는 전체가 500조 달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굉장히 작은 겁니다. 여기에는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운송이라거나 또는 데이터, 에너지 소비 등등이 다 포함되는 것이고 또 의료 등등이 다 포함되는데 어쨌든 실물 분야, 실물 경제가 이제 이러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크립토를 계속 실물 경제 쪽으로 연결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디핀이 이제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핀이라는 것은 Decentralized Physical Infra Network인데요. 그래서 아마 생소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예를 들면 뭐 공유 경제 어플리케이션 웹2 예를 들면 우버라거나 에어비앤비 이제 이런 것이 사실은 이 디핀의 정신을 많이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몇 년간 디핀 프로젝트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디핀 분야에서는 또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교훈을 얻어가고 있는데 한 가지는 디핀 프로젝트에 있어서 예를 들면 뭐 기상청이라고 한다면은요 우리가 어떤 뭐 기상 프로토콜을 만든다 또는 기상 관측소를 여러 곳에 만들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프로젝트에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미들웨어가 다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또 데이터 프로세싱, 데이터 검증, 또 데이터 인증 등등을 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서 이제 블럭이 마지막 그 라스트 마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결국에는 디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복잡성을 만들어줄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몇 년 동안 이에 대해서 작업을 하면서 저희가 전체 텍스트 스택에 대한 앱스트랙션이 있습니다. 디핀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는 저희 팀이 이 모듈형 인프라를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디핀 아이디어를 프로토타입을 해서 그래서 바로 그 다음 날 또 출시를 해볼 수 있도록이요. 자, 그래서 이게 작동을 한다라고 하면 이걸 좀 더 강화해서 그래서 확장하는 것이고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은 또 다른 걸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저는 지속적으로 또 시행착오의 반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디핀 생태계를 말씀드리자면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1년 전부터 뭐 솔라나, 이더리움 이후로 또 아이오텍스가 3대 디핀 생태계입니다. 지금 현재 51개 프로젝트가 그러니까 저희 네트워크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여기에서 몇 개 이름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예를 들면 네트워크 3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하고 연관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Decentralized AI 같은 것을 만들고 있고 누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상 관측소와 같은 회사이죠. 제가 앞서서 예로 말씀드렸었던 것. 그리고 또 워치X 같은 것은 뭐 워치 같은 것으로서 이제 여러분의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굉장히 여러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파트너십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파일콘이나 또는 에스프리소 등등인데요. 왜냐하면 또 이들이 사실은 이 크립토에서 일을 하면서
물론 저희가 뭐 데이터 시퀀싱 같은 것도 하지만 저희는 또 이들과 협력을 통해서 이 전체의 디핀 스택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모든 것을 다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데이터를 거의 매 초마다 퍼널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큰 인프라를 저희가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파트너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저희 아이오텍스 생태계에 대한 스냅샷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프로젝트가 있고 또 사용자들도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VC나 또는 투자자들이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저희는 학계 연구에도 많이 기여를 하고 있고요. 또 DSI도 마찬가지이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의 이 대표적인 이벤트들입니다. 디핀 이벤트들인데 그래서 저희가 매년 한 서너 차례 개최를 하는데 지난번은 2024년 싱가포르였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가 아이오텍스의 소개이고요. 혹시라도 궁금하시면 제가 나중에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윌슨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everyone. Yeah,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윌슨이라고 하고 사이버의 공동 창립자입니다. 처음에는 사이버 커넥트라고 시작을 했는데 사이버로 이름을 바꿨고 이더리움 L2입니다. 소셜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레이어 2이고 아마 조만간 AI 관련한 프로젝트를 많이 출시를 할 텐데 조금 후에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저희 체인에 디플로이된 애플리케이션과 프로젝트가 100여 개 정도 됩니다. 갤럭시, 레이어 3, 레이어 제로와도 협업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인하우스로 구축한 레이어 3가 있는데 링크 3가 있는데 링크 3 닥2가 이제 가장 신뢰받고 또 널리 도입된 그 프로파일이자 게이트웨이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약 3,600개의 프로젝트를 검증 완료했고 이것을 프로파일로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AI에 대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계획들을 전부 말씀드리고 싶지만 사실 공식적인 발표가 내년 1분기에 나오게 될 것이라서 타이밍이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티징만 조금 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진행한 그런 흥미로운 연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데이터, 특히나 실시간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가 있고 이런 증강 내지는 뭐 생성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데이터들을 우리가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창출하고 수집할 수 있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누가 보상을 받아야 하며 비즈니스 모델은 어떤 형태를 띄어야 하는가? 그리고 크리에이터들이나 웹사이트가 이런 데이터를 제공하게 된다면 이 데이터 파이프라인에서 어떤 식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저희는 들여다보았습니다. 지금 AI 시장의 챗봇 같은 경우에 많은 그 매출이 감소했다고 하는데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도움을 준 유저에게 보상을 줘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 데이터를 창출한 그 크리에이터들이 더 보상을 받아야 할 것인가의 그런 난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 사이버 L2에 대한 새로운 그 계획을 내년 초에 발표할 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논의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우선 저희가 몇 가지 질문을 이미 조금 던져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는 이제 중앙에서 분산형으로 그리고 분산형에서 탈중앙화로 이동하는 것이 통상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이것이 필요한 발전의 과정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바로 다 건너뛰고 탈중앙화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네,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질문을 어젯밤에 이제 막 생각을 깊게 해봤는데요. 저는 어떤 뭐 중앙 내지는 분산 이런 관점이 아니라 유스케이스 관점에서 바라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그 플랫폼을 완전히 탈중앙화 시키고 싶었으나 유저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그 프로그레시브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려면은 이제
세틀먼트 레이어와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블록체인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트랜스코딩이나 이런 다른 기술적인 측면들은 또 중앙형 방식으로 취급을 했었어야 됐기 때문에 일종의 혼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가 유스케이스에 먼저 착안을 해서 왜 이 유스케이스에 부합하는 모델을 만들려면은 결국 이 모든 것을 탈중앙화 시키면 좋겠지만 그것이 이제 궁극적인 목표이고 그것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 중에 이제 이런 혼합형 모델을 쓰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Yeah. 네, 혹시 더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사실 중앙화 웹2 소셜 네트워크를 생각해 보게 된다면 지금이 이제 이들이 아직까지 기본이죠. 예를 들면 미국의 트위터 또 텔레그램 또 중국의 위챗 같은 경우 다 센트럴라이즈고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사람들 일반의 경우에는 사실 뭐 기본적인 기술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블록체인이건 P2P이건 또는 하이테크이건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원하는 것은 쓰기 쉬운 그래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은 프로덕트를 원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프로덕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프로덕트가 정말 쓰기 쉽고 그래서 정말 거의 바보같이 쓰기 쉬울 정도가 되어야지만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디센트럴라이즈 소셜 미디어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큰 신경 쓰진 않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레귤레이션입니다. 규제와 관련된 것인데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는 그게 이름이 뭐였죠? 그 잭 돌시. 여기에서 일종의 뭐 라이트닝 네트워크였나요? 비트코인 그 이름이 뭐였었죠? 다음 뭐였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는 일종의 실험인 거죠. 이런 이 탈중앙 SNS에 대한 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굉장히 좀 부적절한 메시지나 컨텐츠도 많고 스팸도 많고 또 뭐 돈을 갈취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그렇게 하게 된다면 결국은 이용자 경험이 크게 악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문제가 이런 소셜 네트워크의 이 탈중앙화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누가 이 질문을 올리셨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이런 데이터 오너십이나 또는 이러한 규제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소셜 네트워크는 계속 이 네트워크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제 그게 한 가지 질문이었고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두 번째 질문을 함께 드리자면은요. 디속 그리고 또 웹3 기반의 SNS가 어떻게 더 마켓 쉐어를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질문은 사실 제가 또 미리 들었었던 질문하고도 연결이 된 것 같은데요. 저희 텔레그램 채트에서 그때 제가 들었었던 질문은 이 탈중앙화 툴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직접적으로 이런 탈중앙화를 추진하고 계신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그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짧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아마도 이 대규모의 모네타이제이션, 즉 SNS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 대대적인 수익화, 이게 제가 보기에는 또 대규모 어답션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몇 년간 이게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물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갈 길은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 답변 드리자면 이제 물론 지금 현재 우리가 뭐 기존 기술을 활용하여서 또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그런데 저희가 또 새로운 기술을 많이 활용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의 자체 월렛을 만들 때도 뭐 앱스트랙션 같은 것을 활용하고요. 사실 저는 이러한 질문을 종종 자문합니다. 왜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 중요할까? 이러한 기술이 왜 중요할까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는데요. 일단 크립토 업계에서 보게 된다면 이제 한 뭐 10년 넘게 한번 보게 된다면 결국은 이런 뭐 검열이라거나 또는
퍼미션리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검열은 따로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 퍼미션리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또 DSOC이라고 하는 또 다른 것하고 연관이 되는 것인데 결국은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은 네트워크를 만들고자 한다. 그래서 그냥 월렛을 바로 연결해서 바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한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글로벌하게 연결될 수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바로 탈중앙화에 있어서 관건이 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동시에 또 안전해야 되고 또 데이터도 또 암호화되어야 하고 그래서 그 어떠한 것도 또 브레이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탄탄하게 만들어야 되겠지만요. 어쨌든 바로 이러한 뭐 개인 데이터 예를 들면은 헬스케어 데이터라거나 또는 라이드 쉐어링 데이터 이제 이러한 데이터 등을 서로 간에 보낸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이러한 데이터가 또 어디로 가선가 뭐 AI 모델 교육에 사용이 될 수도 있겠죠. 라지 랭귀지 모델 학습에 사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요.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된다면 이러한 모델 자체도 타당하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요. 어쨌든 이 웹2 기술이라는 것은 문제가 루프가 너무 길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회사가 여기에서 데이터를 수집한다. 또 다른 회사가 또 데이터를 사려고 한다. 그러면 가운데서 매치메이킹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효율성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또 이 경우에는 뭐 정부 효율성도 낮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또 미국에서는 이제 새로운 뭐 정부 효율성 부처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만큼 정부들 효율성이 낮고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효율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를 했었던 모든 리소스가 필요한 이유가 그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Up again. 이번 질문을 다시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봤는데.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많은 DeSci 플랫폼들이 숨겨진 과학 아이디어와 인재 발굴을 돕고 있는데 DeSci가 어떤 방식으로 이런 발굴을 돕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흥미로운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네요. 저는 사실 아직 논의 중인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발굴을 돕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많이 엇갈리고 좀 여러 가지 의견이 존재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그 유망한 여러 접근법들이 존재하는 것 같고요. MIT의 제 친구 리기나 바슬리가 운영하는 어떤 클리닉에서 좀 다양한 데이터를 많은 그 전 세계 병원을 통해서 이제 유방암에 대해서 초기 유방암 진단을 위해서 이제 수집을 했는데 그때 정말 좀 흥미로운 결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놀라운 결과기도 했고 또 예상하지 못한 그런 결과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굉장히 아직 초기 단계지만은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참 정말 초기 단계라서 뭐라고 더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DeSci가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그 방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펀딩입니다. 제가 암호화를 전공을 했는데 이제 처음에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펀딩을 받기 힘들 수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그렇지만 DeSci를 통해서 어떤 DAO나 어떤 토큰을 발행을 함으로써 굉장히 유연한 어떤 펀딩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참여입니다. 이런 DAO나 토큰 같은 셋업이 마련이 되면 사람들을 끌고 들어오기가 굉장히 쉽고 그 아이디어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게 되면서 퍼미션리스의 형태의 어떤 그런 조직이 되게 됩니다. 지금 MIT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것도 비슷한 그 구조일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더라도 그 조직을 통해서 수월하게 손을 잡을 수 있고 협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데이터 수집과 컴퓨테이션에 관한 것입니다. 즉 그런 것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아웃소싱을 시켜서 이 과학 프로젝트를 이제 완결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구실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하기에는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개방적인 마음가짐, 사고 방식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많이 감추고 안에 가두고 내가 이 보고서 출판해버리면은 다른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가져갈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경계를 했는데 이런 오픈소스 마인드셋을 좀 갖추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윌슨 님도 좀 덧붙여 주실까요? 네, 너무 잘 설명해 주신 것 같고요. 인센티브, 오픈소스, 투명성 이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자유로운 어떤 과학 시장이 이렇게 조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좀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아카이브의 모더레이터로 있었는데요. 아카이브도 어떻게 보면은 디사이의 한 종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의견을 포스팅을 하고 타임스탬프를 통해서 그것을 입증하고 굉장히 모든 분야의 어떤 수학을 기반으로 한 모든 과학 분야에 많은 중요한 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시간이 다 됐네요.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